오늘은 고려의 성립과 변천에서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그 중에서도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4쪽부터 78쪽을 펴면 됩니다. 네, 먼저 고려가 세워지다입니다. 왕건은 통일신라 말 다양한 호족 세력 중 하나로 그 중에서도 해상활동으로 세력을 키운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상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해안가 지방에 거주를 해야겠죠. 왕건의 근거지는 오늘날의 개성, 즉 송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하면서 왕건은 궁예 밑에 들어가 궁예의 신하가 되고 수군을 이끌고 소백제의 나주, 즉 금성 지역을 점령하는 등 큰 공을 세우며 인정을 받아 재상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재상은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직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궁예는 자신을 미륵불이라 칭하고 권위를 높이는 데 집착하며 신라 왕실에 대한 강한 적대감으로 여러 가지 정치를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걸 어려운 말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궁예의 실정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918년에는 궁예의 일방적인 통치에 불만을 품은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새롭게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국호를 고려로 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1년 뒤인 919년에는 궁예의 나라였던 태붕의 도읍 철원을 떠나서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이곳을 개경이라 칭하며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다음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다입니다. 후백제와의 관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후백제와는 적대적인 관계였고 신라와는 친선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두 나라와 모두 적대적인 관계를 했다면 고려가 통일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려는 후백제와 공산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었는데요. 공산전투는 오늘날의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엄청나게 큰 전투였습니다. 여기 927년의 공산전투가 보이죠? 공산전투에서는 신순겸이라는 왕건의 충신이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데요. 대구에는 이 공산전투에서 왕건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신순겸을 기리는 유적지가 있을 정도입니다. 신순겸은 왕건의 엄청난 충신이었고요. 그리고 고창전투에서는 후백제를 오히려 격파해서 후삼국 통일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고창은 오늘날의 안동인데요. 930년에 고창전투에서 고려가 후백제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후백제에서는 내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후백제의 견훤의 아들이었던 신검은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에 유폐하고 가둡니다. 그리하여 견훤은 왕위를 빼앗긴 나머지 결국에는 고려에 연락을 취해서 고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귀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군인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귀순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이후 고려는 1, 2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파하고 신검의 항복을 받아 결국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신라와의 관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라와는 친선관계를 유지했던 고려는 신라가 결국에는 힘이 약해진 이후에 고려에 스스로 항복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게 935년입니다. 이 과정은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오게 되니까 꼭 유념해서 알아두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보면 먼저 918년에 고려를 건국했던 왕건은 개경으로 1년 뒤에 천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견훤이 귀순하고 후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항복, 그 사이에 신라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거란에 의해 멸망했던 발해의 유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발해와 고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두 나라 모두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보다 고려의 삼국통일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발해 유민까지도 포용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통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다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라의 통일보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의의를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북한은 북한과 관련 있는 나라의 역사를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신라의 통일은 통일로 보지 않고 고려의 통일만 민족의 최초의 통일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삼국 통일의 의의입니다. 외세의 도움 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졌죠. 신라가 당의 도움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지방 호족 출신의 인물을 중앙 관리로 적극 등용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인원이 훨씬 더 확대됐고요. 신라의 진골귀족과 육두품 출신도 지배층으로 흡수하면서 신라 때보다 지배층의 범위를 확장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해 유민의 귀순을 받아들이면서 한층 진전된 민족의 통합의 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옛 삼국문화를 바탕으로 고유의 민족문화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태조는 백성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민생 안정을 추구하였고,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토지와 관직을 주고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도록 하거나 자신의 성인 왕시성을 내려주는 등 호족을 우대했습니다. 왕건은 각 지방에 정말 많았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호족과 의도적으로 혼인관계를 맺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거의 30명에 달했거든요. 그 다음 태조는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통해서 호족 세력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사신관 제도는 그러니까 공을 세운 신하를 해당 지역의 사신관이라는 직책으로 임명해서 그 지방의 토착 세력을 통제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직책을 주는 거면 이거는 통제가 아니라 우대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신관 제도는 만약에 토착 세력의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토착 세력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토착 세력을 제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 제도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기인 제도는 지방 호족의 자제를 개경에 머무르게 해서 중앙정부가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요. 당연히 자신의 자식이 개경에 가서 왕건 밑에서 인질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호족은 왕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호족 세력을 우대하는 그 혼인 정책이나 왕시성 하사 정책 등을 펼치는 과정에서도 태조는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다라는 측면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또한 태조는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고려를 세웠기 때문에 서경, 즉 평양을 중시하고 북쪽으로 진출하는 북진 정책을 추진해서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태조는 왕실의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해 후녀 10조를 남겼는데요. 후녀 10조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을 완수한 지 7년 후인 943년에 왕실의 자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라 라는 의미에서 훈계하는 측면에서 남긴 글입니다. 이 후녀 10조가 사료로 굉장히 많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볼 거고요. 다음은 광종입니다. 광종이 즉위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해종과 정종이라는 임금이 아주 잠깐 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종과 정종이라는 임금은 왕권을 크게 휘두르지 못했고 오히려 공신과 호족 출신 관리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광종은 공신과 호족 세력들을 견제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마음을 먹고 왕에 즉위하게 됐는데요. 광종은 자신의 즉위 연도 앞에 붙이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광덕 등의 연호를 사용해서 그 힘을 강력하게 표현하고자 했고요. 고려 내부에서는 황제칭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황제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건 황제의 국가인 중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우리 역사에서 황제칭호를 사용했던 그 적이 몇 번이 없는데 그 황제칭호를 사용했던 때는 굉장히 강했던 때 또는 새롭게 나라를 개창해서 강해지고 싶었던 때라고 보면 됩니다. 광종의 주요 정책 중에서는 노비안건법이 있는데요. 노비안건법은 당시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평범한 양민들을 노비로 돌려서 억울한 양민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돌려서 이 양민은 세금을 내는 주체거든요. 세금을 더 내게 하면서 플러스 공신과 호족들의 노비의 수를 줄이면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노비안건법. 나중에 우리가 고려 후기가 되면 전민변정 사업, 전민변정 도감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것과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또한 과거제를 실시했는데요. 그 전에는 귀족들, 자신의 가문 빨로 이제 관직에 등용되는 그런 경향이 컸다면 이제 광종 때부터는 과거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시험을 통해서 능력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는 체제가 마련이 됩니다. 또한 국왕 중심의 국정 운영 체제를 강화하고자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공신이나 호족 세력들은 대거 숙청하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를 정비하다입니다. 고려는 새롭게 나라를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구역 측면으로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게 되는데요. 중앙행정조직은 당나라의 이성육부를 받아들여서 고려만의 특징적인 이성육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성에는 중서문화성과 상수성이 있는데요. 중서문화성이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관서였고 이 중서문화성의 장관은 문화시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요. 상서성은 그 아래에 육부를 두고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였습니다. 2부부터 공부까지. 2부는 관리의 인사권을 관리하는 기구. 병부는 군사를 담당하는 기구. 호부는 집집마다 거두는 세금 등을 관리하는 기구. 형부는 오늘날의 법무부죠. 감옥, 이런 형벌, 이런 거 관련된 거. 예부는 오늘날의 교육부. 사실 예절을 강조하는 건데 예절이 이때는 공부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육부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부는 도로교통부, 건설부 약간 이런 측면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이성육부를 갖춘 것과 달리 특이한 제도, 특이한 기구를 운영하는 고려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추원은 왕명을 전달하고 군사기밀을 다루는 왕의 비서기관 같은 측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는 특징적인 기구가 있었는데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구였는데요. 도병마사는 국방과 외교 측면의 회의, 식목도감은 법제와 격식 측면의 회의를 했고 도병마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구역입니다. 고려는 크게 지역을 4개로 나눴다고 보면 되는데요. 수도인 개경 주변의 경기. 사실 경기도가 서울 경자를 쓰거든요. 서울 주변의 땅이란 뜻이에요. 개경, 경기.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오도인 일반 행정구역과 양계인 군사행정구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양계는 북계와 동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따 지도에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에는 우리나라의 광역시처럼 조금 중요한 수도의 역할을 보좌하고 수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체제가 있었는데 그걸 삼경체제라고 하고요. 초기에는 개경, 서경, 동경이었지만 고려 중기에는 남경이 옛날의 경주, 동경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도 양계 아래에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이 있었고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고려에서는 파견되는 지역보다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중앙의 이야기가 지방 곳곳으로 다 퍼져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측면인데요. 이것이 모든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했던 조선과 구분되는 측면이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속현은 주현에서 관할하는 특징을 보였고요. 주현과 속현의 실무행정은 향리가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향부곡소라는 특수한 지방행정구역이 존재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평민이었지만 일반적인 평민보다는 낮은 대우를 받는, 조금 홀대받는 그런 지역이 바로 향부곡소였습니다. 관리선발제도와 전시과 제도입니다. 고려시대의 관리선발제도는 크게 투 트랙이었는데요. 바로 과거제와 음서제입니다. 예전 교과서에서는 음서를 굉장히 우대했다고 많이 적혀 있었는데 최근 교과서부터는 고려시대에도 분명히 과거제를 더 우대하는 분위기였다라는 식으로 교과서 서술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제는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인데요. 총 3과로 구성됐습니다. 제술과, 명경과, 잡과.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을 평가하는 거고, 명경과는 유교경전에 대한 밝은 정도를 평가하는 거고, 잡과는 의과, 법과, 이런 좀 기술직, 옛날에는 의과, 법과가 기술직으로 우대를 받지 못했어요. 오늘날처럼. 제술과, 명경과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술과가 가장 중시되는 특징을 보였고요. 음서제는 왕실이나 공신의 후손, 5품 이상 고위관리의 자손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는 특권과 같은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음서보다 과거급제제가 더 인정받는 사회였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유교서상과 기술학문을 가르치는 개경에 우리 고려의 최고 국립교육기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국자감입니다. 통일신라의 국학, 발해의 주자감과 견준다고 보면 되죠. 하지만 사립교육기관도 유행을 했는데요. 너무 사립교육기관이 유행해서 공립교육기관이 맥을 못 추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게 고려의 사료에 남아있거든요. 사학 12도. 여러 가지 사립교육기관에 12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공립학교인 향교 등이 존재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결성향교, 홍주향교 이런 것들이 있죠.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전시과 제도인데요. 전시과는 관직 수행의 대가로 토지의 수도권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수도권은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그 지역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였죠. 하지만 전시과는 그냥 수도권만 주는 게 아니라 토지의 수도권과 뗄감을 뗄 수 있는 권리까지 준 2가지 측면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과 제도 외에도 녹봉을 줬는데요. 나라에서 봉급의 명목으로 직접 관리들에게 지급한 곡식 등의 물품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태조왕건의 훈요 10조인데요. 제1조, 불교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불도를 성실히 닦을 것. 불교를 강조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거란을 경계할 것을 제4조에 남겼는데요. 거란을 왜 경계할까요? 네, 맞습니다. 같이 고구려를 계승하던 나라였던 발해를 멸망시킨 게 거란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처음부터 내내 거란을 경계해서 거란에서 선불로 보낸 낙타를 고려의 어떤 다리 밑에서 굶겨 죽일 만큼 거란을 경계했습니다. 서경을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죠. 평양을 중시하면서 북진 정책을 일으키려고 했었죠. 그다음 연등회와 팔관회. 연등회는 우리 석가탄신일에 연등다는 거 그거랑 비슷한 거고요. 팔관회는 고려만의 그런 신앙? 네, 우리 지역에서 믿던 신앙 같은 거 있죠? 그런 토속신앙 같은 것들을 인정해주는 축제하는데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실히 열 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세금을 가볍게 하고 군사력을 잘 유지할 것이라는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의 행정구역과 과거제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긴데요. 네, 이렇게 고려는 이렇게 북계와 동계, 국경지방에 설치한 게 양계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군사행정구역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서해도, 춘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처럼 오늘날과 이름이 비슷한 도도 있는데 이 지역을 오도라고 불렀고 일반행정구역으로 불렀습니다. 그 다음 개경이 있고 개경 주변의 지역을 경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려의 관리 제도인데요. 음서를 통해 진출할 수도 있지만 과거제가 조금 더 우대됐다라는 거. 과거제는 문과, 잡과, 승과로 구성되어 있고 무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려랑 조선이랑 비교하는 측면을 잘 보도록 하세요. 문과에는 제술과 명경과가 있지만 제술과가 좀 더 우대됐고 잡과는 기술관이 되는 트랙이었습니다. 또한 고려는
불교의 나라답게 승과가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승과를 통과하면 승려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김순 묘지명과 고려사를 통해서 고려에서 음서제도보다 과거제가 훨씬 더 우대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사료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